퀴즈를 풀면 뇌가 벌크업 되는 원리. 여러분, 헬스장에서 근육만 벌크업 하는 게 아니죠? 오늘은 뇌도 벌크업 하는 비밀, 바로 퀴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퀴즈 푸는 모습. 퀴즈를 풀면 우리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첫째, 문제를 읽고 답을 생각하는 순간 뇌의 전두엽이 활짝 깨어납니다. 이건 마치 뇌가 스쿼트 하는 거예요. 둘째, 정답을 맞히려고 기억을 더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점점 강해집니다. 셋째, 다양한 퀴즈를 풀면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자극돼서 뇌 전체가 골고루 벌크업. 운동만 하지 말고 오늘은 퀴즈로 뇌도 벌크업 해보세요. 시속 0km로 유명한 동물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느린 동물 시속 0km로 유명한 동물이 뭔지 아세요? 달팽이? 거북이? 아니죠. 정답은 바로 나무늘보입니다. 나무늘보는 하루에 20시간 넘게 잠만 자고 움직일 때도 1분에 겨우 2에서 4m. 심지어 하루 종일 안 움직일 때도 많아서 시속 0km라는 별명이 붙었죠. 컴퓨터 자판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왜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QWERTY처럼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을까?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키보드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키보드는 QWERTY라는 배열을 따릅니다. Q, W, E, R, T, Y로 시작하는 이 배열은 우리가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기본적으로 접하는 글자판이죠. 그런데 이 배열이 왜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놀랍게도 컴퓨터가 아니라 타자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870년대 미국의 발명가 크리스토퍼 숄스는 타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초기 타자기는 자판을 빠르게 누르면 금속 활자가 엉켜서 오작동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숄스는 자주 함께 쓰이는 알파벳들을 서로 멀리 배치해 타자 속도를 인위적으로 늦췄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배열이 바로 QWERTY입니다. 예를 들어 THER, OM처럼 자주 쓰이는 조합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동시에 누를 가능성을 줄인 것이죠. 오늘날에는 기계적 제약이 사라졌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QWERTY 배열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QWERTY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배열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드보락 배열인데요. 자주 쓰이는 글자들을 가운데 줄에 집중 배치해서 손가락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QWERTY가 전 세계적으로 표준처럼 자리 잡은 탓에 대중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키보드 배열에도 타자기의 역사와 사람들의 습관이 녹아 있습니다. 더 이상 기계적 제약이 없는데도 여전히 QWERTY를 쓰는 걸 보면 기술보다 더 강한 건 익숙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QWERTY 대신 다른 배열을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목이 말라서 수돗물을 한 잔 마셨는데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맛이 느껴진 적 있나요? 여행을 가거나 이사를 했을 때 수돗물 맛이 달라졌다고 느낀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왜 수돗물 맛은 지역마다 다를까요? 수돗물은 기본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일정한 수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됩니다. 그렇다면 맛도 비슷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어떤 곳에서는 물이 달게 느껴지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약간 쇠 맛이나 염소 냄새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물의 출처와 처리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원수의 차이입니다. 지역마다 수돗물의 원천이 다릅니다. 어떤 도시는 지하수를, 어떤 곳은 강물을, 또 어떤 곳은 댐이나 호수를 이용하죠. 지하수는 미네랄 함량이 높아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지표수는 정수 과정이 더 많이 필요해 약간의 염소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수 처리 방식의 차이입니다. 모든 수돗물은 염소 소독을 거치는데 소독 잔류물의 농도가 다르면 맛도 달라집니다. 특히 수도관이 오래된 지역일수록 금속 성분이 녹아들 가능성이 있어 약간의 쇠 맛이 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수온과 저장 방식입니다. 기온이 높거나 물탱크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물의 맛이 탁해지거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수돗물의 맛을 조정하기 위해 특정 미네랄을 인위적으로 첨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미네랄 워터 문화가 발달한 지역은 수돗물조차 경도가 높은 편이죠. 반면 일본처럼 연수를 선호하는 문화에서는 아주 부드러운 물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수돗물 맛은 단지 배관이나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수온지, 정수법, 문화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입니다. 당신이 느낀 다른 맛은 사실 그 지역의 자연과 기술 그리고 생활 방식이 반영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다음번에 수돗물을 마실 때 그 맛을 한번 곱씹어보는 건 어떨까요?
어릴 때는 방학이 참 길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한 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오늘은 시간에 대한 우리 인식이 왜 달라지는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물리적으로 시간은 언제나 동일한 속도로 흐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다고 말하곤 하죠. 이 현상은 단지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뇌가 정말로 시간을 다르게 인식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억의 밀도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뇌는 새로운 정보를 더 많이 저장합니다. 하루하루가 풍부하게 채워지니 그만큼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거죠. 반면 어른이 되면 반복되는 일상 속에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고 기억에 남는 정보도 줄어듭니다. 뇌가 저장한 정보가 적을수록 그 시간을 짧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율의 원리입니다. 5살 아이에게 1년은 삶의 20%지만 50살 성인에게 1년은 겨우 2%에 불과합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처럼 느껴지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력과 감각 처리입니다. 어린이는 새로운 자극에 민감하고 환경에 더 집중합니다. 반면 성인은 여러 자극을 무의식적으로 걸러내기 때문에 시간 감각도 단순해지고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시간 압축 타임 컴프레션 현상이라 부릅니다.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루틴한 삶을 살수록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휴가나 여행처럼 평소와 다른 일정을 보낸 날은 더 길게 느껴지는 반면 똑같이 앉아서 일한 하루는 금세 사라진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처럼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은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경험을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 시간 감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혹시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면 새로운 경험을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기억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시간은 다시 느려질지도 모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들이 더 활발해 보인다고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단지 느낌일까요? 아니면 어떤 심리적 착시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왜 키 작은 사람들이 더 활발해 보일까? 라는 흥미로운 질문을 파고들어 봅니다. 물론 사람의 성격은 키와 상관없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작은 사람이 더 경쾌하고 빠르고 에너지가 넘쳐 보인다는 인상을 받곤 합니다. 이런 인식은 과연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첫째, 시각적 역동성의 착시입니다. 키가 작을수록 걸음폭이 좁고 더 자주 움직이게 됩니다. 즉, 같은 거리를 걷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동작이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더 바쁘고 활발해 보이는 거죠. 둘째, 사회적 스테레오타입의 영향입니다. 애니메이션, 광고, 드라마 등 대중매체에서는 키가 작은 캐릭터를 종종 활달하고 귀엽고 빠른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노출이 무의식적으로 인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셋째, 주의 집중의 왜곡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주변보다 시선이 상대적으로 아래로 향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이 더 눈에 잘 띄고 활동적이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동작, 빈도 착시, 모션 프리퀀시 일루전이라고 설명합니다. 더 자주 움직이는 대상이 더 에너지 넘쳐 보이고 성격까지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 사람들은 목소리 톤, 표정, 움직임 등 외형적 단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 더 활발해 보인다는 인상은 단순한 고정관념이 아닌 시각과 심리가 교차하는 흥미로운 착시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물론 실제 성격은 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엔 늘 이런 작은 오해들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인상을 받은 적이 있나요? 졸릴 때나 지루할 때 우리는 자동으로 하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들이마시는 행동이 나올까요? 하품의 정체는 뭘까요? 하품은 모든 인간이 하는 아주 보편적인 행동입니다. 심지어 일부 동물들도 하품을 하죠. 그래서 단순히 졸려서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하품의 기능에 대해 연구해왔고 흥미로운 가설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명 중 하나는 뇌를 식히기 위한 생리 반응이라는 이론입니다. 졸리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 뇌의 온도가 살짝 올라가는데요. 하품을 하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셔 뇌를 식히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가설은 산소 공급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돕기 위한 작용입니다. 긴 하품을 통해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뇌에 산소가 더 많이 공급되고 이산화탄소는 더 효과적으로 배출되죠. 하품은 전염되기도 하죠. 다른 사람이 하품하면 나도 따라하게 되는 이유는 공감 능력과 사회적 연결감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하품 전염에 덜 민감하다는 연구도 있어요. 졸릴 때 하품이 나오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를 식히고 각성을 돕는 생존 메커니즘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하품이 나올 때 뇌가 깨어 있으려고 애쓰는 중이라는 걸 기억해 보세요. 어릴 땐 생일만큼 설레는 날이 없었죠. 친구들을 초대하고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선물을 기다리는 그 하루.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 생일은 왠지 모르게 그냥 또 하루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왜 어른이 되면 생일이 예전만큼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배경 설명 및 맥락 제시. 어린 시절 생일은 연중 가장 기다려지는 이벤트였습니다. 특별 대우, 선물, 케이크, 파티까지. 생일은 그 자체로 주인공이 되는 날이었죠.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생일은 점점 덤덤해집니다. 심지어 있거나 넘기는 사람도 많아지죠. 이 변화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기대치의 변화입니다. 어릴 땐 생일이 무언가를 받을 날이라는 강한 기대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기대보다 책임이나 나이의 숫자가 더 먼저 떠오르죠. 둘째, 일상의 반복과 생일의 평범화입니다. 사회생활, 업무, 가정 등의 이유로 생일조차 평일의 하루로 지나가기 쉽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이상 뇌는 생일을 일반적인 날로 인식하게 됩니다. 셋째, 심리적 회피 반응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 자체가 반갑지 않거나 삶의 진척에 대한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생일을 외면하거나 무덤덤하게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심리적 방어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감정을 생일 블루버스데이 블루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단순히 우울한 날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회고, 삶의 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일 즈음에 더 감정적이 되기도 하고 일부는 혼자 보내고 싶어 하기도 하죠. 이처럼 생일이 특별하지 않게 느껴지는 건 성장과 환경의 변화, 심리적인 적응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생일은 여전히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작은 위로를 건넬 수 있는 날이기도 하죠. 올해 생일에는 누군가가 아닌 스스로를 축하해보는 건 어떨까요?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기에 얼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왜 하필 얼음일까요? 단순히 차갑게 만들기 위한 걸까요? 사실 여기에 숨겨진 실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얼음이 놓이는 건 주로 술집, 클럽,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처음 보면 장난 같기도 한데요. 사실 꽤 똑똑한 발상입니다. 첫째, 악취 제거입니다. 소변기에서는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 쉬운데 얼음이 이 냄새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차가운 온도가 암모니아 증발을 억제하기 때문이죠. 둘째, 세척 효과입니다. 얼음이 녹으며 물처럼 흘러내리기 때문에 소변기를 일정 부분 씻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종의 자동 세정 기능인 셈이죠. 셋째, 표적 유도입니다.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얼음을 겨냥하게 되면서 소변이 소변기 밖으로 튀는 걸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넷째, 비용 절감입니다. 얼음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탈취제나 세정제보다 관리가 간편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술집에서는 청소 인력을 줄이기 위해 이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비슷한 원리로 소변기 내부에 공 모양 타겟을 설치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처럼 소변기에 얼음을 넣는 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악취 제거, 청결 유지, 비용 절감까지 고려한 실용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다음에 화장실에서 얼음을 본다면 그 이유를 떠올리게 되겠죠? 비 오는 날이면 무릎이 시큰거린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단순한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진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현상은 꽤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날씨와 건강 사이의 연관성은 오랜 시간 동안 관찰되어 왔습니다. 특히 관절염을 앓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 오는 날 통증이 심해진다는 경험담이 흔하죠. 가장 큰 원인은 기압 변화입니다. 비가 오기 전 대기압은 평소보다 낮아집니다. 이때 체내 조직은 바깥 압력의 감소로 인해 약간 팽창하는데 이 팽창이 관절 주변의 신경을 자극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또한 저기압 상태에서는 관절 내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기존에 염증이 있던 부위에 민감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비 오는 날은 기온도 낮아지기 때문에 혈류가 감소하고 근육이 뻣뻣해져 관절 통증이 더 두드러질 수 있죠. 이런 증상은 개인차가 큽니다. 일부 사람들은 기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은 거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기도 해요. 심지어 날씨 앱보다 더 정확하게 비를 예보하는 무릎 관절 이야기도 있을 정도죠. 비 오는 날 관절이 쑤시는 이유,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기압과 온도의 변화에 따른 생리학적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비 오는 날 몸에서 어떤 변화를 느끼시나요? 이 장면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처음 겪은 일인데도 마치 과거에 이미 경험했던 것 같은 느낌, 바로 데자뷰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배경 설명 및 맥락 제시. 데자뷰는 프랑스어로 이미 본 것이라는 뜻이에요.
전체 인구의 6,080%가 최소 한 번은 겪는다고 할 만큼 흔한 현상이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가설들이 있습니다. 본론 이유 및 근거. 첫 번째 가설은 기억의 착각입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상황을 인식할 때 과거의 비슷한 기억과 비교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사한 장소나 구조, 분위기가 무의식 중 연결되며 마치 과거에 경험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뇌의 지연 반응 가설입니다. 뇌의 좌우측에서 정보 처리가 아주 약간 비동기적으로 일어나면서 한쪽에서 먼저 처리한 정보를 다른 쪽이 나중에 받아들이는 경우 뇌는 이를 이미 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설명이에요. 추가 정보 흥미로운 비하인드. 흥미로운 점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 데자뷰가 더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일부 연구에서는 젊을수록 더 자주 경험한다는 보고도 있어요. 결론 및 마무리. 데자뷰는 뇌의 정교한 기억 처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헷갈림입니다. 일상 속 작은 오류이지만 그만큼 뇌가 계속해서 정보를 정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세상에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하죠. 그런데 왜 하필 지문이 사람마다 다를까요? 정말 유전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지문은 손가락 끝에 피부에 생긴 선 모양 무늬입니다. 이 무늬는 태아 때 형성되며 평생 바뀌지 않죠. 신분 확인이나 범죄 수사에서 지문을 활용하는 것도 그만큼 고유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문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지문 패턴은 유전자가 결정하지만 태아가 자궁 안에서 손가락이 자라는 과정에서 자궁 내 압력, 양수의 흐름, 손가락 위치 같은 미세한 환경적 요소들이 지문의 세부 무늬를 바꿔놓습니다. 즉, 유전적으로 쌍둥이라도 지문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100% 같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으니 지문도 완전히 같을 수 없는 겁니다. 지문은 단순히 무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끄럼 방지, 물체 감각 증진 같은 기능도 있어요. 손에 땀이 나는 것도 지문이 미세한 마찰력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문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유전뿐 아니라 태아 시절의 작은 환경 변화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손끝에 무늬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비밀이 숨어 있다니 정말 놀랍죠? 여러분, 고양이를 키우는 분이라면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다가와서 얼굴을 살짝 비비고는 금세 도망가는 고양이. 정말 날 좋아하는 걸까? 왜 이렇게 애매하게 구는 걸까? 궁금하셨죠? 고양이는 강아지와 달리 애정 표현이 미묘하고 그 방식도 무척 독특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얼굴 비비기인데요. 이 행동에는 단순한 귀여움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건 고양이 세계에서 꽤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입니다. 고양이의 얼굴에는 냄새를 분비하는 분비샘이 있습니다. 볼, 이마, 턱 근처에서 특히 활발한데요. 고양이는 이 분비샘을 이용해 자신의 냄새를 남깁니다. 이를 페로몬 마킹이라고 하죠. 누군가에게 얼굴을 비빈다는 건 넌 내 거야 라는 신호입니다. 사람에게 얼굴을 비비는 건 친밀감을 표시하고 동시에 자기 영역 안으로 포함시키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비비고 도망가는 건 사실 도망이 아니라 애정을 표시하고 다음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뿐입니다. 또한 고양이는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애정을 표현하되 일정 거리를 유지하려는 본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만 비비고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들이대지는 말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고양이끼리도 서로 얼굴을 비비며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가족관계에 있는 고양이들은 이 행동을 자주 보여요. 또 얼굴을 비비는 행동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도 있어요. 자신이 익숙한 냄새를 남김으로써 주변 환경을 안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고양이가 얼굴만 살짝 비비고 가는 건 우리를 향한 고양이만의 깊고도 조용한 애정 표현입니다.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거나 달려오지는 않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는 거죠. 이제 고양이가 얼굴을 비비고 도망가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고양이의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니까요. 여러분은 길에서 고양이를 마주친 적 있나요? 눈이 마주치자마자 잽싸게 도망가는 그 모습.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데 왜 길고양이는 사람을 무서워할까요? 고양이는 본래 야생성과 경계심이 강한 동물입니다. 게다가 길고양이는 집에서 자란 고양이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반응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삶은 매일이 생존의 연속이죠. 첫째, 사회화 부족입니다. 고양이는 생후 27주 사이에 인간과의 긍정적인 접촉이 있어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길고양이는 이 시기를 대부분 사람 없이 혹은 부정적인 경험 속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는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지죠. 둘째, 나쁜 기억의 학습 효과입니다. 사람에게 쫓기거나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고양이는 그 기억을 오래 간직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는 학습 행동을 하게 되죠. 도망치는 건 본능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셋째, 본능적 경계심입니다. 고양이는 천적이 많은 동물로 위협을 피하기 위해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크고 빠른 존재인 사람은 쉽게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모든 길고양이가 사람을 무서워하는 건 아닙니다. 먹이를 주는 사람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점차 경계심을 푸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과정은 꽤 오래 걸리지만 일단 신뢰가 형성되면 애교쟁이로 변하기도 해요. 또 캣맘이나 지역 주민과 자주 접촉하며 자란 고양이는 사람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에 대한 인식은 경험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길고양이가 사람을 무서워하는 건 그들의 잘못도 우리의 잘못도 아닙니다. 타고난 본성과 성장 환경이 만든 결과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간다면 그 벽은 조금씩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고양이에게도 우리에게도 따뜻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도시는 인구가 밀집된 공간입니다. 고층 건물, 도로, 차량, 그리고 인공 조명이 가득한 환경이죠. 이 변화는 사람에게는 편리함을 주었지만 야생 동물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들에게는 도시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서식지의 감소입니다. 새들은 나무, 풀밭, 낮은 건물의 틈 같은 자연적인 공간에서 둥지를 틉니다. 하지만 도시화로 인해 이러한 공간이 줄어들면서 새들이 머물 곳이 사라졌죠. 둘째, 빛 공해 라이트 펄루션입니다. 도시의 밤은 더 이상 어둡지 않죠. 가로등, 간판, 아파트 불빛 등 인공 조명은 새들의 생체 리듬을 교란시킵니다. 번식 이동, 수면 주기에 혼란이 생기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셋째, 소음 공해 노이즈 펄루션도 큰 문제입니다. 차량, 공사, 사람 소리로 가득한 도시는 새들이 의사소통하기 힘든 환경입니다. 특히 수컷 새들의 노래는 짝을 찾는 데 중요한데 소음이 많으면 이 소리가 묻히고 번식 기회를 잃게 되죠. 넷째, 식량 부족과 먹이의 변화입니다. 새들이 먹던 곤충, 씨앗, 열매가 도시에서는 쉽게 구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음식물 쓰레기나 인간이 만든 가공된 음식에 의존하게 되면서 건강 문제까지 생깁니다. 도시에 적응한 몇몇 종 비둘기, 까치, 참새 등은 여전히 볼 수 있지만 이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반면 다양한 조류종들은 점점 도심을 떠나거나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죠. 최근엔 조류 관찰가들 사이에서 도시의 조용함이 안타까운 신호로 여겨진다고도 합니다. 또한 일부 도시는 조류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녹지 공간 확장, 건물의 새 충돌 방지, 필름 부착, 조명 줄이기 같은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사람과 새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도들이죠. 도시에서 새가 줄어드는 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 방식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배려한다면 아침마다 듣던 새소리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돼지코죠. 나라마다 콘센트 모양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나라마다 콘센트가 다를까요? 전 세계가 통일을 못한 걸까요?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지구 반대편 사람과도 연결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전자기기 충전 하나 하려면 어댑터가 필요하죠. 콘센트는 단순한 플러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각국의 기술 역사, 안전규정, 산업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결과물이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초기 표준화 시기의 차이입니다. 전기 시스템이 보급되기 시작한 20세기 초 각국은 자국 상황에 맞게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미국은 110V, 유럽은 220V를 채택했고 플러그 모양도 자국 전자제품에 맞춰 만들다 보니 표준이 자연스럽게 갈라졌죠. 두 번째는 전압과 주파수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60Hz, 유럽은 50Hz를 쓰며 그에 맞는 안전기준과 규격이 달라집니다. 플러그의 크기나 접지 방식도 이와 연결돼 있어 단순히 통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산업보호와 경제 논리입니다. 각국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자국 규격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는 외국 제품이 자국 플러그와 맞지 않도록 일부러 규격을 달리 설정하기도 했죠. 네 번째는 안전성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접지 없이 2개 핀만 쓰는 플러그도 많았지만 감전사고가 잦아지면서 점점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화가 각국에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 다양한 형태가 생긴 것입니다. 현재 세계에는 약 15가지 이상의 콘센트 규격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영국은 독자적인 G타입을 쓰는데 이건 퓨즈까지 내장되어 있어 안전성은 최고 수준이지만 호환성은 최악이죠. 국제 표준화를 시도한 적도 있었지만 기존 인프라를 바꾸는 비용이 너무 커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돼지코를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콘센트의 다양성은 기술의 역사, 안전 규정, 경제적 이해관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불편하지만 그만큼 각 나라가 독립적으로 전기 문명을 쌓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다음에 여행 가실 땐 이 불편함에도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한 번쯤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지진이 나기 직전에 개가 짖거나 고양이가 갑자기 숨어버리고 새가 떼로 날아가는 모습. 정말 동물은 지진을 먼저 감지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과학적 이유가 있을까요? 고대부터 사람들은 동물의 이상 행동을 자연재해의 전조로 여겨왔습니다. 특히 지진처럼 갑작스럽고 예측이 어려운 자연현상 앞에서는 동물의 감각에 더 귀를 기울이곤 했죠. 실제로 많은 지진 사례에서 동물들의 이상 행동이 목격되었습니다. 첫째, 미세진동 감지 능력입니다. 동물, 특히 개나 고양이, 설치류 등은 인간보다 훨씬 민감한 촉각을 가졌습니다. 지진 발생 전 땅속 단층이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초기 미약한 진동을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동물은 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저주파 혹은 지하소리 탐지입니다. 지진 전에는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저주파 인프라사운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 개, 새 등 일부 동물은 이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을 그들은 듣고 반응하는 거죠. 셋째, 전기장 및 자기장의 변화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지진 전 지각 변형으로 인해 공기 중 전하 변화나 지자기 교란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때 민감한 생물은 혼란을 느끼고 불안정한 행동을 보일 수 있죠. 특히 뱀이나 물고기처럼 지면이나 물에 가까운 생물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중국에서는 1975년 하이청 지진 당시 뱀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도망치는 이상 행동을 통해 대피령을 내렸고 실제로 많은 인명을 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완벽히 입증된 것은 아니며 언제나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이상 행동이 모두 지진의 전조는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보조적인 정보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동물은 인간보다 민감한 감각을 통해 지진의 징후를 포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 예보만큼 정밀하진 않지만 때론 본능이 과학보다 빠를 수도 있는 것이죠. 앞으로 반려동물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잠깐 주변을 살펴보는 것도 좋겠죠? 요즘은 얼굴 인식도 되는데 왜 여전히 많은 곳에서 숫자 4자리 비밀번호를 요구할까요?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대체 왜 4자리일까요? 한국에서는 현관 비밀번호, ATM, 휴대폰, 초기 보안 등 다양한 상황에서 숫자 4자리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이 4자리 숫자. 하지만 우리는 왜 4자리에 익숙해졌고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숫자 4자리는 심리적으로 기억하기 쉽고 동시에 최소한의 보안을 제공하는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4자리 비밀번호는 총 1만 가지 조합 9,999를 만들 수 있어 일상적 보안 수준에서는 충분하다고 판단된 거죠. 특히 한국은 1990년대부터 디지털 도어록이 급속히 확산되며 숫자 4자리 입력 방식이 표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은행 ATM도 4자리 비밀번호를 요구하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엔
비밀번호 4자리 숫자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이죠.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4자리는 점점 취약하다는 지적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1234, 0000, 2580, 전화기 중간, 세로줄 등 예측 가능한 조합이 많아 보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죠. 일부 은행이나 보안 시스템은 6자리 혹은 8자리 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해외에서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를 조합한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죠. 그런데도 한국은 여전히 4자리 숫자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빠르고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다는 점. 특히 고령층 사용자나 반복되는 인증 상황에서 짧은 입력은 여전히 효율적인 선택지입니다. 결국 숫자 4자리 비밀번호는 기억력, 속도, 익숙함 사이에서 타협한 결과물입니다. 기술이 더 발전한 지금 더 복잡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까요? 아니면 간편함을 유지하면서 다른 방식의 보안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지금도 숫자 4자리 비밀번호를 쓰고 계신가요?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 늘 똑같다고 생각했다면? 아인슈타인은 아니었습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어요. 핵심은 빛의 속도는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것. 그래서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고 길이도 줄어듭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시간 여행의 과학적 근거죠. 10년 뒤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선 중력이 공간을 휘게 만든다고 설명해요. 즉, 지구 같은 큰 물체가 주변 시공간을 휘게 해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죠. 상대성 이론 덕분에 GPS, 블랙홀 연구 등 현대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기차표 예매할 때 어떤 좌석을 선택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창가요 라고 외칠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창가 좌석이 그렇게 인기일까요? 기차 여행의 묘미는 창밖 풍경이죠. 빠르게 지나가는 들판, 산, 강.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비행기보다 천천히 움직이는 기차는 창밖을 감상하기에 딱 좋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창가 좌석은 프라이버시도 더 높아요. 옆 사람이 자주 오가지 않아도 되고 벽에 기대실 수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충전 포트가 창가 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현대인은 콘센트를 따라 움직입니다. 반면 통로 좌석은 화장실 가기 편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옆 사람을 위해 자주 일어나야 할 수도 있어 불편하죠.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겹치면서 창가 좌석은 기차 안 프리미엄 자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좌석을 선호하시나요? 창가파? 통로파?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건물 문 열 때 왜 밀기보다 당기기가 더 익숙한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특히 한국에서는 유독 당기는 문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문을 당기게 설계하는 건 보안과 비용 때문입니다. 밖에서 쉽게 밀 수 있는 문은 침입 위험이 높아지고 자동문처럼 미는 구조는 유지비도 많이 듭니다. 또 하나 공간 문제도 큽니다. 문을 밖으로 밀면 인도나 복도에 걸리기 쉽죠. 그래서 안으로 당기는 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에요. 반면 미국이나 유럽은 비상시 대피를 위해 공공건물엔 대부분 미는 문을 사용합니다. 화재시 밀고 나가야 빨리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요. 흥미롭죠? 그저 문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맥락이 숨어 있다는 것. 여러분이 사는 집 현관문은 미나요? 당기나요? 손으로 밥 먹는 거 불편하지 않나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숟가락은 감정을 전하지 못하죠. 인도에서 손으로 밥을 먹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건 신체의 5감각 중 하나, 촉각까지 식사에 참여시킨다는 의미예요. 음식의 온도, 질감, 수분감까지 느끼며 먹는 행위는 먹는 것을 느끼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또한 힌두 철학에서는 오른손은 깨끗한 손, 왼손은 불결한 손으로 여겨져 음식을 짚고 입에 넣는 손은 반드시 오른손입니다. 이건 위생 개념이자 정신적 예절이기도 해요. 손으로 먹는 문화는 인도뿐 아니라 스리랑카, 네팔, 말레이시아 일부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각 나라마다 왜 그렇게 먹는지엔 모두 깊은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손으로 먹는 식사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음식과의 새로운 교감, 어쩌면 색다른 경험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뇌를 건강하게 해줄 거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같은 물인데 바다는 짜고 강물은 왜 안 짤까요? 강도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사실 강물에도 소금이 있습니다. 비가 땅을 적실 때 흙 속의 미네랄과 염분을 조금씩 녹여 강으로 보내죠. 근데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바다는 다릅니다. 강물 속 소금이 수천 년 동안 바다로 모여들고 그 바닷물은 햇빛에 의해 증발하지만 소금은 남아있죠. 이게 반복되면서 염분이 쌓이고 쌓인 겁니다. 즉, 바다는 물은 증발시키고 소금은 저장하는 소금 창고인 셈. 그래서 바다는 짜고 강은 맑은 거예요. 자연의 작은 흐름이 이렇게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나 뭐 말하려고 했지? 말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던 적 다들 있으시죠?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뇌 안에서는 단기 기억이 아주 짧은 시간만 저장돼요. 그 순간 집중이 흐트러지거나 딴 생각이 끼어들면 기억이 저장되기도 전에 증발해버리는 거죠. 이를 출구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공간을 이동하거나 맥락이 바뀌면 뇌는 이전 정보보다 새로운 환경에 집중하느라 방금 전 기억을 삭제해버립니다. 게다가 말은 생각보다 빠른 처리를 요구해서 조금만 흐름이 끊겨도 기억이 날아가 버리기 쉽죠. 그러니 당황하지 마세요. 이건 뇌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뇌를 건강하게 해줄 거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귀엽다 하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가 태국에선 심각한 실례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머리를 만지는 게 그렇게 예의 없는 행동일까요?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여기서 머리는 가장 신성한 신체 부위로 여겨져요. 영혼이 머리에 머문다고 믿기 때문에 타인의 머리를 만지는 건 영혼을 더럽히는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발은 가장 낮고 불결한 부위로 여겨지죠. 그래서 발로 문을 열거나 발바닥을 보이는 것도 실례입니다. 이런 문화는 태국만이 아니라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 불교권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여행지에서 친절한 행동이 때로는 무례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게 진짜 예의 아닐까요? 여러분, 전화가 울리면 괜히 긴장되진 않으신가요? 같은 내용을 주고받더라도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왜 사람들은 전화보다 문자를 더 선호하게 된 걸까요? 과거에는 전화가 즉각적인 소통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문자 메시지는 이제 단순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주요 소통 방식이 되어버렸죠. 첫째, 심리적 거리감 때문입니다. 문자는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고 감정을 바로 드러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죠. 둘째, 시간의 유연성입니다. 전화는 실시간 반응을 요구하지만 문자는 자기 시간에 맞춰 답할 수 있어 훨씬 자유롭습니다. 셋째, 기록성과 명확성. 문자는 남기기 쉽고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오해가 생길 여지도 줄어듭니다. 넷째, 사회적 변화입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비동기식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문화가 확산되면서 전화는 예고 없이 침범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문자가 전화보다 더 자기 통제감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선호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사회 불안이 있는 사람일수록 전화 통화를 꺼리는 경향이 높다고 하죠. 또한 기업에서도 이제는 전화 대신 채팅 서비스나 메신저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결국 전화보다 문자가 편한 이유는 기술의 발전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리듬과 인간관계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전화와 문자, 어느 쪽이 더 편하신가요? 여러분, 혹시 주변 아이들 이름을 잘 떠올려 보세요. 서준, 지우, 하준. 이상하게 선하준이 자주 등장하지 않나요? 왜 한국 아이들 이름엔 유독 서하준이 많은 걸까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시대의 분위기와 부모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한자 이름이 주류를 이루며 그 뜻과 발음의 조화가 중요하게 여겨지죠. 본론원인 이유, 과정 등 논리적 설명. 첫째, 서, 등는 복지의 서사 등을 의미하며 고상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줍니다. 둘째, 준. 등은 뛰어날 준처럼 우수함을 나타내는 뜻이 많죠.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바라는 이상적 이미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발음이 부드럽고 현대적이며 한글 두 글자 이름 구조에 잘 어울리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방송, 드라마에서 인기 있는 캐릭터 이름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남자아이 인기 이름 상위권엔 늘 서준, 하준, 지우 등이 있었고 여자아이 이름은 서연, 지아, 하은 등 서, 하 음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름 트렌드는 유행처럼 순환하며 특정 시기에 이름 유행은 같은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거리나 혼동을 유발하기도 하죠. 결국 아이 이름에 서와 준이 많은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부모의 바람, 언어적 선호, 시대의 트렌드가 교차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시나요? 회의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효율이 떨어진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회의는 길수록 비효율적일까요? 회의는 조직 내 의사소통과 협업을 위한 필수 도구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의가 길수록 일은 안 된다고 느낍니다. 그 원인은 단순한 지루함 이상의 복합적 요소에 있습니다. 첫째, 집중력의 유한성. 인간의 집중력은 평균 2030분을 넘기면 급격히 저하됩니다. 길어지는 회의는 논의의 질보다 잡담과 반복, 산만함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사회적 동조합과 눈치 보기. 많은 사람들이 회의 중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보다 주변 눈치를 보게 되며 참여자가 많을수록 책임이 분산되어 결정이 지연되기 쉽습니다. 이걸 링겔만 효과라고도 하죠. 셋째, 목적의 모호함. 회의의 아젠다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논의가 겉돌고 결론 없는 이야기만 이어지기 때문에 시간만 낭비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회의에 꼭 필요한 사람만 참여시키고 잭 도시 트위터 창업자는 회의를 15분 타이머 안에 끝내는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회의 전에 모두가 6페이지짜리 문서를 읽고 시작하는 침묵의 회의를 운영했죠. 모두 효율성과 집중을 최우선으로 삼은 방식들입니다. 결국 회의가 길수록 비효율적인 이유는 집중력, 책임 회피, 불분명한 목표라는 세 가지 요인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회의는 어떤가요? 짧고 굵은 회의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수많은 동물 중에서 왜 하필 개가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을까요? 고양이나 말도 있지만 유독 개의 충성심은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죠. 왜 개는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걸까요? 인간과 개의 관계는 최소 1만 5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류가 아직 수렵채집 사회에 있을 때부터 개는 이미 인간 곁에 있었죠. 이 관계는 단순한 공존을 넘어선 협력과 감정 교류로 발전했습니다. 첫째, 개는 늑대의 후손입니다. 인간이 버린 음식을 찾아와 가까워진 야생 늑대 중 성격이 온순한 개체들이 자연스럽게 인간 사회에 편입되며 가축화된 것이 개의 기원입니다. 둘째, 쌍방의 이득. 인간은 개를 통해 사냥, 보조, 경계, 감시 등에서 도움을 받고 개는 인간으로부터 먹이와 보호를 얻었습니다. 이 협력 관계는 세대를 거쳐 강화되었죠. 셋째, 사회적 동물로서의 특성. 개는 인간처럼 무리를 이루고 감정을 읽으며 다른 개체와 소통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점이 인간의 감정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넷째, 호르몬 작용. 연구에 따르면 사람과 개가 눈을 마주치면 옥시토신이라는 애착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는 아기와 엄마가 교감할 때와 같은 생리 반응으로 진짜 가족처럼 느끼게 만들죠. 일본의 하치처럼 주인을 수년간 기다린 개의 사연은 전 세계적으로 감동을 줬고 군견, 안내견, 심리치료견 등 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가 인간과 가장 친해진 이유는 진화적 기회, 감정적 교감, 사회적 구조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물과 가장 친해지고 싶으신가요? 매번 다이어트를 결심하지만 몇 달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온 경험 있으신가요? 의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몸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걸까요? 왜 다이어트는 장기적으로 실패하는 걸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건강, 미용, 질병 예방을 위해 다이어트가 일상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로 95% 이상의 사람들이 1년 내 원래 체중으로 돌아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첫째, 항상성 유지 메커니즘. 우리 몸은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어. 갑작스런 체중 감소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식욕을 증가시킵니다. 둘째, 기초대사량 감소. 체중이 줄면 신체는 적응하여 칼로리를 덜 쓰고 예전과 같은 식단을 먹어도 체중이 쉽게 증가하는 상태가 됩니다. 셋째, 호르몬 변화. 렙틴 포만감과 그렐린 식욕 자극 호르몬의 불균형이 다이어트 후 더 강한 배고픔을 유발합니다. 즉, 의지보다 생물학적 반작용이 큽니다. 넷째, 현실과 맞지 않는 극단적 방식. 단식, 원푸드,
빠른 감량 중심의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식습관의 복원력을 더 크게 만듭니다. 최근 연구는 장기적 체중 관리에는 다이어트보다 생활습관 조정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조절, 충분한 단백질과 섬유소 섭취 등이 오히려 체중 안정화에 효과적이죠. 또한 뇌는 변화된 체중보다 기억된 체중 범위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결국 다이어트가 장기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 부족이 아니라 몸과 뇌가 체중을 지키려는 복합적인 생물학적 방어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계신가요?